공명은 손권과 마주 앉아 답답한 심경으로 묻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을 맞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 나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묻고 있소. 이기는 방법을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저보다는 목소리가 낭낙한 제 AI 비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신료들은 100만 명이라는 조조군의 숫자의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를 잘 헤아려 보면 그리 크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조조군의 20만 명은 지난 전투에서 부상당했거나 병든 환자들이니 먼저 이하를 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20만 명은 원술에게서 후항한 병사들이라서 이들은 사기도 낮고 싸울 의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이하를 제해야 합니다. 다음 20만 명 역시 형주 유표의 부하들이 투항한 것이니 이 역시 이하를 제하여야 합니다. 그럼 싸울 수 있는 군사는 40만 명 남짓으로 보아야지요. 그럼 동호회 군사 15만이 있고 유비 현덕에 군사가 있으니 유비, 손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뭉치면 조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조조는 적벽강을 사이에 두고 수전을 벌여야 하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북방의 기마민족들이라서 수전엔 몹시 서툽니다. 반면 동호의 군사들은 수전에 능숙하니 조조와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을 포기하고 투항하시겠습니까? 공명 선생, 선생의 말을 들으니 눈앞이 환해지는구려. 이젠 자신이 생깁니다. 내 마지막으로 주유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리다. 부디 영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주유는 오나라의 1등 명장입니다. 원래 오나라는 황건적의 난때 손견이 세운 나라로 손견이 죽자 장남인 손측이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손측과 주유는 동갑내기로 둘이서 함께 나란히 말을 달리며 양자강 일대를 평정하고 형주성 주변에 변방을 쳐 오나라에 귀속시키는 등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무술에 뛰어날 뿐 아니라 병법에도 통달한 지략가이기도 합니다. 변방을 칠 때는 주유가 항상 선봉에 서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자, 형제들이여, 저 변방의 오랑캐들을 평정하여 우리 오나라에 종속시키자. 전공 공격!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 주유가 다루지 못한 악기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유가 진심으로 충성을 바친 군주이며 친구인 손책은 31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나라를 아들이 아닌 동생에게 물려주죠.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손권의 나이 17세. 손책은 죽으면서 동생 손권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고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내 정치 문제는 장소와 의논하고 전쟁이나 예교 문제는 주유와 상의하라. 이런 형의 유언을 항상 기억하고 있던 손권은 나라가 전쟁의 위험에 직면하자 주유를 부릅니다. 파양에서 수군들을 훈련시키던 주유는 나라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밤을 새워 달려옵니다. 공명과 노숙은 주유의 문전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명 선생 잠시 후 주유가 도착할 것입니다. 주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 군주 손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노숙 선생, 잘 알겠습니다. 자정 깊은 밤 주유가 도착하자 세 사람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습니다. 먼저 노숙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동호는 전쟁을 하자는 주전파와 무조건 투항하자는 화친파로 나뉘어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내일 강요회의에서 손권은 주유 장군의 의견을 듣고 투항이냐 전쟁이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주 장군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어려운 상황이군요. 나 주유 생각으로는 조조군과 맞서 싸운다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군요. 저는 화친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습니다. 주유의 이 말을 들은 노숙이 발끈하며 화를 냅니다. 공근, 정신 차리시오. 공근은 무사로서 어찌 그리 나약한 소리를 한단 말이오. 노숙, 전쟁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군사뿐 아니라 전함만도 8,000척이 넘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기기 어렵지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만 있던 공명이 껄껄 웃습니다. 공명 선생, 이렇게 심각할 때 왜 웃는 거요? 예, 노숙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너무 순진하게 웃습니다. 양국이 화친하게 되면 노숙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호학들에게 글이라도 가르치면 여생을 편하게 살 텐데 고생을 자초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공군도 여지껏 주변 국가 정벌과 수군 훈련에 힘들었으니 이제 가족들과 함께 편한 생활을 하셔야죠. 공명 선생, 그 말은 몹시 기분 나쁘군요. 이런 때 유비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의 죽은 유비께서는 다릅니다. 유해주께서는 한실의 종친으로 세상의 무선비들이 우러러보는 영웅입니다. 어찌 조조따 얘기 항복하겠습니까? 끝까지 맞서 싸워 기어코 조조를 굴복시키고 말 겁니다. 공명 선생 말을 더 참고 들 수 없군요. 나는 겁쟁이고 유비만 영웅이란 말이요? 더 이상 당신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소. 당장 이곳에서 나가시오. 공군, 너무 화를 내지 마시오. 저에게는 전쟁도 하지 않고 투항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습니다. 전쟁도 않고 투항을 않고도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런 수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있지요. 간단합니다. 오나라의 두 미녀를 찾아 조조에게 바치면 100만 대군은 저절로 물러날 것입니다. 미녀를 바치다니요? 조조가 오를 침공한 이유는 두 미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곳 강동엔 교공이라는 덕망 높은 인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 교공에게 대교와 소교라는 두 딸이 있는데 이들을 강동의 이교라고 지칭합니다. 조조는 자나깨나 그 두 딸 이교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조조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조조는 노후를 대비하여 허도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에 동작들을 지었습니다. 그 동작들은 한나라 황기의 궁궐에 비해 조금도 손색 없는 호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조조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이곳 동작대의 강동우 두 미녀 대교와 소교를 데려와 함께 논이며 생활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더니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루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는 저를 수행하고 온 제 AI 비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경치 좋은 곳을 찾아 놀고 싶구나. 동작대에 오르니 그 마음이 채워진다. 높이 세운 문불 속 쏟아있고 두 궁궐이 푸른 하늘에 뜬 듯하다. 높은 곳에서 황홀하게 내려다보니 서쪽에서부터 누각이 길게 이어졌구나. 넓은 뜰엔 맛있는 과일이 연그는구나. 이제 한 가지만 채우면 신선이 불어오랴. 동남에서 이교를 끌어와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 공명이 거기까지 읊었을 때 주유가 갑자기 눈에 흰저위를 드러내며 입에 개버큼을 물며 이를 바드득 갈기 시작합니다. 으아! 조조 이 늙고 천한 역적놈, 내 맹석호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공명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주장군,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이때 곁에 있던 노숙이 공명의 옆구리를 쿡 쑤십니다. 공명 선생, 큰 실언을 했소. 큰딸 대교는 손책의 아내고 그 둘째 딸 소교가 바로 주유의 아내요. 예? 정말입니까? 아이고 장군 큰 결례를 했소.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요. 모두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내가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났으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소. 두 사람 모두 당장 나가시오. 여봐라, 여기 두 손님들 내보내고 소주 몇 병 가져와라. 내 분통이 터져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자겠다. 주유의 집을 물러나오며 공명은 머리만 그적입니다. 공연한 소리로 주유 하만 돋궜도다. 실수로다. 마이 미스테이크. 하면서 입가에는 자꾸 미소가 번져갑니다. 그 미소를 노숙이 바라보더니 선생, 그 시에서 이교란 정말 교공의 두 딸들을 지칭하는 거요. 아니요. 사실 이교란 두 개의 구름다리란 뜻이죠. 호, 공명 선생 참 대단한 머리요. 대단해. 하면서 노숙의 입가에도 알지 못할 미소가 번져갑니다. 자, 다음 날 손권이 주최하는 국무회에서 주유는 과연 전쟁이냐 투항이냐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제66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주유, 그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무회의에서 손권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화친파와 주전파의 대립은 절정으로 치닫고 적벽대전의 문은 마침내 열리기 시작합니다.